못했거든요. 근데 암기를 해야 돼. 어떻게? 아니 암기하는 손으로 가지고. 물리화학 이런 거는 잘했어요. 근데 암기를 못하거든요. 누나 576 자기 소화 계량성 할 거고 머리가 있으면 머리가 조금 건데. 2차 있잖아. 2차요. 2차는 내가 진짜 강의하는 사람은 말하다 보면 쓰지만 아닌 사람들은 그 되는 걸 계속 이렇게 손으로 적어봐야 돼요. 적어가지고 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저 576회는 자기 소화와 계량성을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보세요. 이제 그 자기 소화 그 수산물의 생사가 있잖아요. 생사가 되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해당작용이 생깁니다. 해당작용이 생기면은 사후경직이 생깁니다. 사후경직 또는 강직이 되죠. 그 다음에 해경, 그 다음에 자기소화, 그 다음에 바로도 갈 수 있고 부패가 됩니다. 일단 부패 쪽으로 가고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시험에서는 작년에는 뭐 사후경직과 자기소화 해가지고 잡아 있는 것만 나왔지만 올해는 그렇게 할 게 아니고 5점짜리든 서술형으로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가 너도 사후경직에 적으라 그러면은 개념 1번 그 신선도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런 개념을 알아야 된다. 이런 개념을 적어야 되고요. 신선도가 제일 중요하고 신선도를 놓치고는 부패가 되니까 그리고 가정이 이렇더라 이런 얘기를 먼저 적어주면서 사후경직 물으면 사후경직 어떻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죽고 나면은 해당 자금과 사후경직에서 신선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선도가 측정이 돼야 되는데 신선도가 측정된다는 것은 결국은 살아있을 때 에너지 역할을 하는 글리코겐에 활성화 시키면서 살아있을 때 그 이름들이 ATP라든지 그 TCA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막 움직이는 거죠. 근데 죽어버리면은 적산이 움직입니다. 젖산이 움직인다는 것, 젖산이 생성된다는 것은 벌써 맛이 가버린다고, 맛이 이제 부패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선도를 위해서 측정도 중요하지만 온도가 거기서 놀 수밖에 없습니다. 신선도 측정이라든지. 그래서 신선도가 떨어지면은 미생물이 먼저 생육을 안 합니다. 1번이. 미생물이 생육을 함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그 살아있다는 어떤 그런 역할을 못하면서 저산을 생성시킵니다. 저산을 생성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그 미생물의 호소작용을 해가지고 자기 소화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기 소화에 가니까 단백질 고분자에 단백질이란 알부모스라든지 펩톤 같은 것이 저분자로 변하는 어떤 과정이 생깁니다. 그 과정이 생기면서 아미노산이나 펩티드가 생성이 되는 거죠. 이들이 호소작용을 해가지고 호소작용 스스로 한다니까 자기 소화 단계라는 거죠. 조직 연화가 돼가지고 저분자가 이제 부패로 넘어가는 단계가 되는 거죠. 이런 걸 계속 말을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으려고 그러면은 자기 소화 단계라는 것은 이런 과정이 있는데 단백질 고분자에 단백질 분해가 되는데 단백질 고분자에 단백질은 알부모스나 펩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얘들이 미생물의 작용으로 해가지고 아미노산이나 펩티드로 변해가지고 그 스스로 작용을 함으로 해가지고 조직이 연화되고 그 연화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어떤 부패 단계로 진행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 부패라 하는데 그 부패치가 공기에 아미노산 같은 항이라든 S2, 그 H2O 같은 항 같은 것이 발행이 되죠. 항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공기에 노출되어 버리면은 부패치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우리가 기출 문제가 해당 작용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해당 작용 특징은 ATP가 정지 감소가 됨으로 해가지고 저산이 생성된다고 이게 답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ATP가 생성된다? 이 말은 틀린다는 겁니다. 왜? ATP라는 것은 글리코겐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살아있을 때 글리코겐이라든지 활성화되는 거지 죽었는데 글리코겐 활성화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ATP가 정지된 상태에서 감소가 들어가는 거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ATP가 감소되면서 젖산이 생성된다. 이 전 단계가 뭐냐? 신선도가 떨어지면은 미생물이 발육을 해가지고 미생물이 산다. 그러면 온도.
그래서 신선도 유지하기 위해서 온도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저장, 그리고 신선도 측정, 이때 개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사후경직은 몸이 이제 굳어지는 거죠. 굳어지면서 그것이 일정한 굳어진다는 것은 스스로 같은 성격을 가진 것을 보수성이라 하더라고요. 이런 말도 쓰더라고요. 물을 흡수하는 능력도 되지만 같은 성질은 서로 운집하는 능력을 보수성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작용하면은 같은 조직의 같은 성질을 서로 당겨주는 게 사후경직이라 합니다. 그것이 일정한 죽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못 모르게 본능적으로 당겨주겠지만 조금 지나버리면 풀릴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근육이 풀리는 게 해경입니다. 그 해경을 지나서는 이제 자기 소화가 아까 전에 미생물 작용을 해가지고 자기 소화 단계로 지나고 보수 단계로 보수성이 갑니다. 응집하는 성질. 네, 보수성. 그러니까 원래는 수분을 당겨주는 능력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교수들은 여기서도 보수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경희 교수 책에서도. 오늘 이제 이경희 교수 책을 이제 가져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이 제가 시험 볼 때 쓰시던 거예요? 아니요, 책 쓰고 나서 이렇게 샀죠. 네. 아, 그래요? 시험 볼 때 그래. 시험 볼 때 뭐 보고 하셨어요? 그냥 일반 수험서 봤어요. 이거 틀린 수험서를 보고 있었어요. 누나, 내 밤만 돼도 그저 합격이 70점은 합격해. 신경 쓰지 마. 지금 저야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논리를 알아야 되니까 이거 보수적인데 여러 가지를 쓰고 있더라고요. 쓰고 있고. 하여튼 그 정도까지만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나중에 저도 좀 정리 좀 해가지고 고민을 좀 해볼게요. 76페이지. 제가 한번 볼게요. 뭐라고 지금 이경희 교수가 되어 있냐면은, 사후경직은, 이거보다 구이공주가 더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요, 이경희 교수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는 박사 아니라서. 이경희 교수도 해당 작용은 젖산과 ATP 생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대학 교재는 아닙니다. 이경희 교수가 놓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다음에 물어가지고 해볼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후경직은 의외고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 근육이 강하게 수축하여 갱하하고 육의 투명도는 떨어져서 흐려지는 현상을 사후경직이라 한다. 그러니까 근육이 강하게 그냥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당겨주는 어떤 그런 능력을 얘기합니다. 어디는 뭐 보수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하여튼 강하게 당겨준다. 그러고 나서 근육이 연화되는 현상을 해경이라 한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 있네요. 사후경직의 기구. 의육의 해당 작용과 크리틴 포스테이터 이거 이제 나왔죠. 분해 작용으로 해당 작용과 분해 작용으로 젖산, 린산이 생성되어 의육 단백질의 보수성이 증가하여 경직이 일어나지만 산이 연속적으로 증가되며 의육 단백질의 보수성이 저하되어 수분 분리가 일어나고 의육이 다시 연화된다. 그래서 반드시 젖산 등 산 생성의 사후경직이 필수 요건은 아니다. 그러나 젖산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분이 정리를 딱 했거든요. 그 앞에 말고는 앞뒤 말이 논리가 딱 맞습니다. 그거 거네. 네. 지난번에 준 거. 네. 그래서 이제 ATP가 생성한다는 말은 교수가 지금 한번 다음에 물어봐야겠어요. 저도 이 책을 인용할 때 교수한테 허락을 받고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고 쓰기로 하고 했는데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진짜 책 쓸 때 참고할 책이 없었답니다. 고생을 진짜 억울로 했답니다. 동남대 교수인데 진짜 대단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분하고 나서 다른 책들이 썼겠지만 이분 논리가 참 많이 쓴 겁니다. 제가 공부를 더 할 거니까. ATP는 호흡을 통해서 나와요. 호흡을 통해서 나오는데 호흡이라는 건 살아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제 이게 왜 저런 식으로 나왔나 생각해보면 농공사에 책들을 번역해서 왔는데 농작물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니지 따도 한다고 해서 과일을 탄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렇지. 살아서 호흡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대사작용을 계속해요. 그렇지. 근데 의류는 죽어버리면 죽는 거야 이게. 아. 죽은 거야. 안 죽고 있어 가깝냐? 가깝면 모르겠는데 가깝면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보통 의류는 생리 동물이기 때문에 죽으면 호흡을 안 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ATP 생성을 못해. 어때? 글리코겐이 사라져. 못한다니까. 호흡을 통해서 그렇지. 유기호흡을 하다가 저기 지금 또 무기호흡을 젖산이 나오다든지 그렇지. 운동을 많이 하면은 호흡이 가빠지면은 그렇지. 무기호흡으로 전환이 돼요. 그렇지, 이게. 그렇지. 그럼 ATP 생산이 작아진다고. 그렇지. 정지나 작아져야지. 어. 응. 고까지 되는데 얘들은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죽으면은 그런 작용이 없어져요. 미생물 작용밖에 안 남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효소 저기 작용, 효소 작용하고 미생물 작용만 남아 있는 거거든. 그렇지. 사람 죽었기 때문에 효소는 더 간다 그러다 죽어도. 그렇지. 자기의 어떤 그 안에 있는 본질의 호소니까 자가 소화를 하잖아. 그렇죠. 자가 자가 소화를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조금 더 지속이 되고. 그렇지. 미생물은 그때부터 이제 우리 몸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방어 기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몸에 방어 기제가 없어지면서 미생물 침투가 훨씬 그렇지. 뛰어나면서 단백질하고 분해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런 거 같은데. 그 논리가 맞아요. 그 논리가 맞는데 저 교수는 그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산물 중에서 가깝는 죽어도 혼자 조금 호흡을 한대요. 아니 뭐 그런 느낌을 가진 것 같아. 그런데 농산물은 맞는데 수산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좀 연구를 해보지만 다른 또 대학 교수 책에는 정확하게 젖산의 생성, ATP 감소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카피돌리나 정확합니다. 어쨌든 그 책이 맞을 겁니다. 죽었다는 건 호흡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경희 교수도 책도 그 처음이기 때문에 그 판단보다도 어떤 그 다른 인용을 하다 보니까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젖산 생성 ATP 감소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바꿔보면 되고요. 그러면 아까 그 교수님이 적은 크레틴 포스페이트라는 용어 자체가 뭐예요? 아 그런 거 호소가 있나 봐요. CRP에 네. 우리 1차 때도 그게 나왔잖아요. 감소된다. 네, 그건 한번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해당 작용부터는 ATP 감소, 크리테이 포스테이트 감소, 그리고 뭐 TCR 사이클 감소, TCP 감소 다 감소되는 거예요. 죽어버리 살아있을 때 그 호소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호소라 그러면은 움직이는데 죽어버리면 그 애들은 정지 감소가 돼야 맞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산이 생성됨을 해가지고 미생물이 발록했다는 겁니까? 미생물이 발록하면은 그 산의 정식을 측정하는 기구가 pH입니다. 그래서 pH 농도가 중성이 7이니까 7을 두고 7알로가 산성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알칼리성 필요 없습니다. 산성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썸만 나는 거. 썸만 맞나? 신맛인가? 그 산성만 가지고 있면 돼요. 그러니까 산성의 농도가 되니까 젖산이 많아진다는 거는 pH 농도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pH 농도가 작아짐으로 젖산이 많아진다. 그럼 결국은 부패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 개념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알칼리성이 필요 없습니다. 산성만 있으면 돼요. pH가 중성이 물이잖아요. 7이 기준인데 그 알로는 산성이다. 산성에서 산이 많아진다는 것은 미생물이 발육을 하면서 산을 많이 분출한다는 거죠. 그럼 pH 농도는 작아지고 산성은 많아진다. 산성이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호소작용을 해가지고 미생물이 자기 소화까지 데리고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부패가 한다. 이런 개념만 가지고 다른 거는 그 교수들 놀리고 알칼리가 어떻고 할 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pH가 7에서 중성에서 7 이하는 산성인데 그러니까 산이 많다는 것은 pH 농도가 작다는 겁니다. pH 농도가 중성 비슷하게 움직이면은 신선도가 가지고 있을 건데 이게 계속 내려간다. 그럼 산이 올라간다. 그럼 부패 쪽으로 가고 있더라. 이런 개념으로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하려고 살아있을 때도 젖산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운동을 심하게 한다든지. 그렇지. 맞아. 이 호흡이 빨아당기는 힘이 약해져 버리면 젖산이 분비돼가지고 그렇지. 그러다가 살아있기 때문에 좀 운동량이 줄면 회복이 된다는 거지. 그렇지. 글리코겐이 챙기면서 그렇지. 회복하는 게 회복하면서 간 근육 굳어진 게 이렇게 회복이 돼서 그렇게 되는데 죽어버리면 못하죠. 그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젖산이 축적이 계속 되면서 더 강해졌다가 어느 그렇지. 순간에 이제 이렇게 그렇지. 해경작용이 돼가지고 그래서 사라질 때 간이 있잖아. 간이 역할을 해독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죽어버리는데 간이 무슨 활동을 합니까? 그러니까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게 결국 그 보수성이 강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보수성이 강화되는 게 사후경직이라는 말을 사후경직이 하는데 된다 이거지. 그런데 이 보수성은 원래 살아있던 죽든 간에 가지고 있겠지만 갑자기 살다가 죽으니까 뭔지 모르게 근육끼리 팍 뭉쳐지는 어떤 그런 걸 보수성이라고 교수는 말을 하더라고.
원래 보수성이라는 것은 수분의 흡수 능력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사후경직을 하고 그거에 그 근육이 중간적으로 탁 당겼다가 이제 그 다음에 그 에너지를 받지를 못하잖아요. 받지를 못하니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기능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체 있는 호소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는 미생물은 움직일지 몰라도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역할을 못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삶은 계속 만들어서 그렇죠. 미생물은 움직이는 거예요. 연속적인 육아로 큰 그렇죠. 그것 때문에 감기됐던 게 풀린다 그 말이.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조금만 당겨줬다가 바로 푸는데 동시에 일어난답니다. 풀리고 그 다음에 자기 소화라는 것은 호수작용이 아까 전에 단백질은 알부모스라든지 펩톤 같은 것을 저단백질로 분해시켜버립니다. 거기 분해시키는 그 결과물이 펩티드라든지 아미노산이 나옵니다. 얘들이 더 작용을 해가지고 가버리면 부패 단계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또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량성입니다. 공정인데 어묵의 계량성은 그 냉동수리미가 당을 수시하는 목적과 당을 첨가하는 거 3회 2차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량성이 그 이계고수가 있는 이계고수책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육입니다. 어체 처리와 어육 처리를 했습니다. 자, 어육입니다. 그 다음에 그라운드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여기다 쓰더라도 우리가 지금 계량성을 쓰거나 그러면 단순하게 쓸 게 아니고 왜 이걸 지금 해야 되느냐. 1번 수산물의 특징을 가지고 되고 2번 가공품에 대한 어떤 공정이라든지 그 목적 이런 개념을 먼저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냉동 수림이라든지 수림이 등 그 다음에 4번 어묵의 계량성 이런 식으로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못 적더라도 이걸 먼저 물어봐서 이것만 적더라도 간단하게 왜 하니? 왜? 수산물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부패 방지라든지 또는 유통의 효율성을 위해서 또는 사람의 어떤 소비 기호에 맞게끔 어묵 같은 것을 만들었는데 어묵을 만들다 보니까 계리라는 어떤 공정이 필요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 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체 처리와 어육 처리를 하더라. 어체와 어육 처리 중에서 어육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라운드부터 펜드레스까지 있지만 그 다음에 어육 처리가 필레 붙어 있더라. 근데 통조림에는 살쟁이지만 필레 뒤로는 어육이더라. 이 필레부터 어육을 가지고 이것도 딱 그냥 어체와 어육을 그대로 들어왔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육의 의미를 가져야 돼. 그 다음에 얘를 씻습니다. 미오게 같은 걸 제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계량성에 도움이 안 되는 수용성 단백질이라는 지질 같은 걸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미생물을 여기도 어육을 하다 보면은 그 필요 없는 그 미생물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것도 씻고 냅니다. 고기를 잡아가 수세하는 것은 뻘 같은 것도 없애는 게 수세입니다. 그게 놓은 겁니다. 수세 목적 그런 식으로 적으면 되고 그 수세를 하고 나서 미오게를 제거한다고 용어를 썼지만 염화나트륨이 그 양이온인 NaCl이 용출이 된답니다. 용출이 되면서 그 다음에 고기가리 그라운드를 합니다. 이게 이제 고기가리 그라운딩입니다. 그라운드. 고기가리라면 이게 살쟁입니다. 살쟁이를 하면은 염융성 단백질에 용출이 된답니다. 염융성 단백질하고 당이라든지 소금 같은 것은 고기가리에 도움이 된답니다. 아까는 어육에서 수세해가지고 이런 걸 없앤다 그랬죠. 했는 이유는 수용성 단백질 없애고요. 그리고 근행질 단백질 없애고요. 그리고 나서 치질 같은 걸 없앱니다. 계열에 도움이 안 되는 걸 다 없앱니다. 그리고 나서 고기가리 하면서 염융성 단백질에 용출하고 소금이나 당 같은 걸 첨가합니다. 특히 소금 대신에 당을 첨가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냉동 수림입니다. 냉동에 방지하는 거에 당을 첨가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가열후 졸 상태에서 졸입니다. 열렬인데 졸입니다.
조를 끈적끈적한 액체 상태에서 고정을 시켜가지고 방치해 두면은 결이 됩니다. 망상구조가 그때는 밀집하게 되는 거예요. 망상구조라고 그럽니다. 이런 행태가 있으면은 막 이래가지고 덜썩 떨어지지 못하게끔 탁 결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어묵이 탄생하는 거죠. 우리가 어묵을 때 들면 그 상태, 아무리 잘라도 그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 그게 결 상태라는 겁니다. 그게 망상구조라고 교수들은 이경희 교수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걸 좀 이렇게 고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단순하게 어육이 그냥 어육이 먹고 수세 그래놓고 이게 뭐 이렇게 적든지 수세 그리고 용출 염화나트륨 용출 고기가리가 염융성 단백질 가열로 졸에서 고정을 해가지고 방치해 두면은 결이 된다. 결이 돼가지고 망상구조가 형성이 완료된다. 이렇게 적어지만 이 내용 한 개 한 개가 다 기출제 수세의 목적 어육이 뭘까? 작년에 나왔잖아. 어체어육 세미드레스 펜드레스인가 뭐 해가지고 필렛까지 놓은 겁니다. 그리고 필렛 이후부터는 어육입니다. 그 고기가리 어육 다음에 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살쟁이 이게 살쟁이거든요. 자, 용하는 걸 봐둬야 됩니다. 가열 그리고 이제 연융성 단백질을 용출한다. 결 형성에 도움이 되더라. 결 형성에 도움되는 건 소금이나 당 같은 거더라. 그런 얘기고. 그리고 묘견 제거하는 것은 수용성 단백질이나 근원질 단백질 질 같은 건 안 됩니다. 그래서 근원질 단백질을 우리가 도움이 되잖아. 근원질 단백질은 도움이 되더라. 이런 걸 밑에다 적어줘야겠죠. 근원질 단백질은 도움이 되고 지질은 안 되고 근원질은 안 되고 수용성 단백질은 안 되고 염융성 단백질 소금이잖아. 소금 그죠? 염융성 단백질 수용성 물에 녹는 건 안 되나 봐요. 수용성은 아니더라. 염융성은 좋더라. 근원질 단백질도 좋더라. 소금 당도 좋더라. 이 소금을 첨가한다는 말이 해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소금 대신에 냉동에 방지 아까 그 프리즌 번 같은 냉동에 방지하기 위해서 당을 첨가하는 거예요. 그게 3회 2차 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거 못 적어도 이런 이론만 가지고 적어도 교수들 점수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3회 4회까지는 아직까지 5점짜리라도 서론본론 결론보라도 그 정도까지 해도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자, 이걸 저도 자 고민은 다 할 겁니다. 지금 이거 두 개가 이제 이렇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고민을 더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사가 있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가장 핵심이 뭡니까? 통조림 가공입니다. 통조림 가공에 살쟁이를 저는 항상 적습니다. 살쟁이 그라운드입니다. 살쟁이 다음에 탈기죠. 탈기, 밀봉, 그 다음에 살군, 냉각, 포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품 포장이겠죠. 그래서 탈기, 밀봉, 살군, 냉각을 벌써 2-3번이 나왔습니다. 우리 때도 하고. 냉각이 우리 때 나왔습니다. 예. 살군이 3회 때 나왔습니다. 밀봉 탈기가 작년에 기기해가지고 4회 때 나왔습니다. 포장 계속 나왔고, 이리저리. 근데, 우리 때하고 작년에 3회 때하고가, 우리 때 서술형이 나왔고, 3회 때는 안에 보톨리스폰 120도에 3분, 120도에서 3분, 100도 이상에서 30분, 이렇게 가야 보톨리스폰이 사라집니다. 이게 놓은 겁니다. 우리 때는 냉각을 해서 냉각을 하면은 뭐가 되고 레토르트 암흑 소식을 듣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왔고. 그럼 작년에는 탈기 밀봉에 놓을 줄 알았는데 간단하게 이 과정에서 쓰이는 기기를 적으라 해가지고 몇 개가 놓은 겁니다.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작년에. 올해는 뭐냐? 탈기 밀봉에 대해서 목적, 그 특징. 그러고 나서 살군 냉각 포장까지 하나를 찍어가지고 5점짜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민해야 될 거는요. 통조림이니까 가공이잖아요. 가공의 목적을 개념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럼 목적을 하기 위해서는요. 수산물의 특징이 뭔가, 수산물의 성질이 수분이 많다, 부패가 심하다, 또는 사람들의 소비자의 기호를 맞추기 위해서 입맛에 맞는 기호품을 만드는 게 가공입니다. 가공을 하면서 부가가치라든지 직업 창출을 가능할 것이고, 가공을 할 때마다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겁니다. 그런 목적을 가져야 되고요. 일단 가공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통조림 과정, 이걸 적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그 다음에 3번 물어본 거 탈기 밀봉에 대한 목적 이렇게 4번 살균 냉각 이게 탈기 밀봉에 대한 목적에 관계돼 가지고 만일을 한다면요 여기서도 4번을 얘기하고 싶다면은 여기에 탈기 밀봉은 일반 세균의 문제가 대두되어야 됩니다. 일반 조온성이라든지 일반적 세균이라 말하는 수도모나스라든지 비브리오 같은 거는 탈기 공기를 줄입니다. 공기를 막으면서 안에 이제 공정을 딱 들어가죠. 공기가 없어지면 뭡니까? 지질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산패가 방지되고, 공기가 없으면은 그 염기성, 그러니까 공기를 싫어하는 세균들은 다 죽겠죠. 그래서 조온성 세균 같은 경우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탈기 밀봉을 하고, 그 다음에 원래 그 통조림 할 때는 이렇게 안 되지만 가열을 합니다. 가열이 없으면 통조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열도 하기 전에 탈기 밀봉함으로 해가지고 일반 세균이 다 죽습니다. 조온성 세균. 그러니까 수도모나스라든지 그리고 비브리오 같은 거는 다 썼습니다. 죽는데 그거 하기 위한 탈기 밀봉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하나 목적이 뭡니까? 나중에 캔이 공기를 제대로 없애야 부풀어오지 않습니다. 캔에 변질하는 것도 방지하는 겁니다. 그런 걸 다 적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균도 고민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살균입니다. 살균을 하다 보면 일반 세균은 다 죽었지만 보툴리스 균이라는 이 놈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가장 가열을 하면서 살균을 시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보툴리스 균을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거기 120도에서 3분 또는 유사하게 100도 이상의 30분 이상을 가열해야만 죽습니다. 30분 이상. 그러고 나서 온도가 고온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저온으로 다운시켜야 됩니다. 레토르트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레토르트 레토르트 솥에 그 냉각액을 주입합니다. 냉각액을 급속하게 주입해 가지고 40도까지 내립니다. 40도까지 내린다는 것은 이 안에 이제 호열성 세균들이 아무리 죽었지만 또 그거 보툴리스 죽고 나면 호열성, 열을 좋아하는 세균들이 또 살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애들을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냉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냉각을 함으로써 또 그 캔도 팽창이 안 되겠죠. 그리고 포장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 스크루바이트도 억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냉각이 목적이 또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때도 왔으니까 기출만 보고 해도 되고, 얘도 나왔으니까 얘도 지금 그렇게만 나왔지 살균에 대해서 대놓고 이제 그 서술형은 안 나왔어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 탈기 밀봉을 작년에 그랬지만 이론적으로 보면은 2, 3, 4 놓았으면 다시 살균에 대해서 냉각적으로 놓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포장은 항상 놓는 거고, 뭐 수산 일반인 어디가 다 놓으니까 그런 식으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는 금방 얘기는 자기수학 개능성하고 통조림 과정까지 네, 일단 그거 하겠습니다. 일단 그거 하고